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쵸? 오늘은 세계사 특강, 오늘 6강 나가볼게요. 고대 지중해 세계, 오늘은 고대 로마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역사는 원래 이제 당연히 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것은 공화정부터예요. 로마 공화정. 자, 공화정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퀴즈 냈었잖아. 민주공화국에 대한 소정의 사은품을 내건 퀴즈를 했었는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어디라 그랬죠? 미국 맞습니다.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다 못 맞추고 콩고 민주공화국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화정이야 지금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공이 다 같이 정치를 하는 체계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 로마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단원에서 약 한 15강까지도 계속 쭉 나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분열이 돼. 콘스탄티누스 대제 사후에 분열이 되게 되는데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져. 그런데 이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멸망하게 되고 동로마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동로마의 수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15강까지 쭉쭉쭉쭉 배우게 돼요. 지금이 6강이니까 거의 한 10강 가까이를 같이 나가는 거죠. 로마의 역사 했을 때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학생들 굉장히 로마 역사 좋아하거든요. 뭐 카이사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콜로세움을 떠올리기도 하죠. 콜로세움은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중에 하나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축조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뭔 줄 알아요? 콜로세움이 어떤 뭘로 세워진 건지 알아요? 어떤 역할로? 건물. 무슨 건물? 싸움. 그렇지, 맞아. 전투를 하기 위한 전투를 하기 위한 이 경기장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기장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중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관중석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서 싸운단 말이야. 이전에는 콜로세움을 다시 한번 이제 건축을 다시 한번 한단 말이야.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 전에는요. 물을 채워가지고 수전까지 가능했습니다. 수전. 물을 채워서. 네. 배를 띄우고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이면 세고비아 수도교예요. 수도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나가는 길일까? 다리잖아. 그치? 다리죠. 뭐가 지나가는 다리일까? 맞아요. 물이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네, 말 그대로 수도교죠. 물이 지나가는 다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로마의 건축 양식들도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로마의 역사와 건축 양식들. 대부분 서양의 건축의 기반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자, 로마 같이 한번 볼게요. 공화정 시기입니다. 자, 공화정 시기다. 그럼 로마의 공화정의 원리를 같이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제일 높게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 누가 높게 있었을까? 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공화정이죠. 그러면은 누가 주로 정치를 주도했을까? 군주가 있으면 공화정이 아니죠. 그렇지, 나이가 많은 귀족들, 원로들. 우리서 원로원이 가장 높게 있었습니다. 네, 원로원들. 오랫동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행정관의 업무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속 올라온 사람들, 원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로는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수가 많았어. 가장 많았을 때는 600명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과 정책을 이제 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의 임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 임기 기간 몇 년이에요? 3년. 여러분들의 이 상식에 선생님이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대통령 임기 기간이 3년이라고요? 그리고 이번 정권은 여기서 끝인가요? 자, 대통령 임기 기간은 우리가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서 5년이 됐죠. 4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5년이죠. 그쵸? 그럼 원로들, 이 당시 고대 로마에서, 로마 공화정에서 원로들의 이,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 10년. 10년? 맞아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임기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임기, 종신임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로들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지도자가 계속 바뀌면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 원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요 귀족들이 계속 강한 힘을, 강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집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군사 통치자였었던 인물도 집정관 출신이었었죠. 자, 여기에서 정자는요, 다른 정자가 아니라 행정할 때 그 정자예요. 집정관 할 때 이 정자는 행정할 때 정자이다. 여기는 이제 최고의 행정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담당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집정관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높은 총리 아니면은 뭐 행정부 장관의 자리하면은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쵸? 한 명이 대표적인데 이 집정관 같은 경우에는 2명이었습니다. 2명. 근데 이 2명,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원래는 2명을 다 모두 귀족에서 선출을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들의 권한이 이제 신장이 되면서 나중 가가지고는 한 명을 평민으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평민으로 뽑게 된다. 평민 중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로와 집정관이 있었고 그 밑에는요, 호민관이 있었어요. 호민관. 로마가 이제 수립이 됐었던 것은 기원전 8세기였어. 원래 로마가 출발했었던 건 기원전 8세기경에 도시국가로 출발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시간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로마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그렇지,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죠. 그쵸? 그래서 작은 이제 도시국가에서 점점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간다. 언제 왕정이 폐지가 되냐면요. 한 2세기경 지나가지고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왕정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공화정, 로마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로마 하면은 강한 황제와 그리고 뭔가 전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이었을 때랑 제정일 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가 잘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는 게 좋겠죠. 호민관은 로마가 영토를 넓히면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은 누가 하겠어요? 대체적으로 평민들, 그렇죠. 평민들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의 권한이 신장되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평민회, 즉 민회가 구성이 되고 그 평민들의 대표, 이 호민관 누구라고? 평민 대표자. 응? 평민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당연히 평민 대표니까 누구를 견제해야겠어? 어떤 계층을 견제를 해야 될까? 그렇지, 귀족이죠. 그래서 귀족 세력을 견제를 하고, 특히나 이 호민관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가 있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 거부권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대표가 된다.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 평민들의 의회, 바로 민회. 다른 이름으로 평민회라고 합니다. 평민회가 있었다.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죠. 평민회는 마찬가지로 회의기구예요. 회의기구. 여기에서 뭘 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에 막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잖아. 여기에서는 우리 국회 뭐 하는 곳이요? 국회의사당. 국회 뭐 하는 곳이야?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 하는 곳이야? 행정. 사법이지. 에? 입법이죠. 여러분들, 선생님 무서워요. 이거 진짜 아니지? 나 놀리려고 일부러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입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민회에서도요, 입법의 역할을 하는데요, 회의기구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을 제정했어요. 법률을 제정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이런 양식으로 있었다. 평민들의 권한이 신장되면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PPT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로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로마가 지중해에 패권을 가지고 오게 됐는지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중해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였었죠? 우리가 1강 때 배웠었는데요. 지중해에서 이제 중개무역을 계속했었던 나라 어디였었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너무 아시리아, 아니에요. 패자까지 맞았어요. 근데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었던 네 글자 카르타고. 맞아요.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합니다. 누가? 로마가. 그래서 3차 전쟁에서 3번 전쟁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한니발이랑 스키피오 장군의 이야기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나요? 네, 한니발 장군 들어보지 않았나요? 처음 들어봐요? 그냥 뭐 양들의 침묵 한니발밖에 모르나요? 자,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로마가 지중해에 패권을 쥐게 됐는지, 그리고 로마 공화정에서 어떻게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로마의 국교는 무엇이 되는지, 로마의 건축 양식까지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보면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로마잖아. 그래서 어떻게 로마가 성장을 하게 됐고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오게 됐는지, 그 전투, 카르타고와 어떤 전투를 하게 되나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딱 요거예요. 공화정에서 어떻게 제정이 됐으며 제정 시기와 공화정 시기의 로마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법률과 건축, 로마에서는 이제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단 말이야. 로마 최초의 성문법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양식,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 한번 배워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면 크리스트교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을 믿는 종교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그쵸? 크리스트교가 예수님을 믿는데 크리스트교는요,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왕 같은 데 권력이 약하다. 네. 약간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뭐냐면,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신을 섬기면서 예수를 섬기거나 알라를 섬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일신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 황제의 나라라면 황제의 국가, 로마가 제정이 됐으면 황제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왕이 없다가 있게 되는 거야. 황제가 있게 되는 거야. 강력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황제가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황제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박해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일신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역사에서 박해를 받아왔어요. 여러분들 뭐 유태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리고 뭐 크리스트교도 그렇고, 우리 조선사회에서도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많이 박해받았었죠. 그쵸? 신유 박해, 신의 박해,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아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체적으로 신 앞에 인간들은 되게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일신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리스트교는 또 특히나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이들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이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가 신분제 사회라면은 그 신분제가 동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트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장악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원전 6세기 말에 이제 왕정이 폐지가 되고 뭐가 된 거예요? 공화정이 수립이 됐어요. 공화정이면은 공공의 모든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공공의 정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강한 힘을 냈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귀족이야. 이제부터 귀족 중심 정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이 주도를 했었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요, 평민들이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 법제화가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게 당연시가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에는 이탈리아 반도 자체가 통일이 되면서, 이탈리아 나라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부추,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 장화처럼 생긴 그 영토 자체, 부추 하나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로마의 지중해 세계 장악. 로마와 이 페니키아의 식민도시였었던 카르타고가 전쟁을 한단 말이죠. 포에니 전쟁은 이제 3차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끊어놓고 포에니 전쟁 볼게요. 포에니 전쟁이 왜 일어났냐?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일어났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지중해 해상무역에 패권을 놓고 두 군데가 충돌을 한다. 원래 이 지중해 패권을 꽉 쥐고 있었던 곳이 카르타고였었고, 그리고 이것을 견제를 하면서 돌진해 오는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때, 카르타고와 전쟁이 발생했을 때 3차까지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니발과 그리고 스키피오 장군이 로마 장군이에요. 이제 스키피오 장군이 같이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되게 대단한 전쟁이었었던 게 알프스 산맥을 이제 돌아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지. 우리 6.25 전쟁으로 치면은요, 거의 뭐 인천 상륙 작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처음에는 막 말도 안 된다, 궤변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작전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고, 세 번의 전투 끝에 누가 승리한다? 로마가 승리하면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패권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 3차 전쟁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쟁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야, 길었다는 거야?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거진 한 100년이에요. 264년에서부터 240년대까지 계속 거진 한 100년까지 전쟁을 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전쟁이 장기가 됐어. 그러면 사람 수명으로 치면은 한 사람이 거진 한 100살까지, 80살까지만 친다고 봤어도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쟁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대다수의 평민들은 이 전쟁에 참여를 했겠죠? 대다수의 평민들은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평민들은 원래 농사 짓고 살았단 말이야. 농사가 주였어. 농사를 짓고 살겠어요? 아니죠. 땅을 팔아서라도 뭘 하겠어요? 무기를 산다던가, 그치? 전쟁에 나간다던가, 이렇게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평민들이 토지를 팝니다. 왜? 어차피 경작을 못 하잖아. 경작이 더 이상 중심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경작지를 팔고, 농장을 팔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군인으로서 이 평민들이 점점 더 강한 영향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뭐 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땅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포인트야. 그럼 그 농장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일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었겠죠? 누구였을까? 평민이었을까? 귀족이었을까?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 농장을 굉장히 이제 많이 사들이게 되면서 이 전쟁 이후에,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게 돼요. 귀족들의 대농장 경영. 이거를 우리가 5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티품디움. 이렇게 해서 라티품디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티품 대농장이라는 뜻입니다. 대농장,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평민들을 이제 어떻게 쓰겠어요? 역으로 노예로 씁니다. 노예로 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노예로 쓰게 되면서 평민들은 농노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치? 경작지를 잃고 남의 땅, 그것도 귀족들의 땅에서 경작을 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민들의 지금 이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등장해요. 2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그리고 가이우스 그라쿠스. 성이 같아요. 그쵸? 그 뒤에가 이제 성인데 성이 같잖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 그렇지, 가족. 형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그라쿠스 형제라고 불러요.
그라크스 형제. 이 그라크스 형제들은요, 평민들의 이 경제적인 기반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기 위해서 자영농을 중심으로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공하진 못했는데 그 과정을 같이 볼게요. 이 그라크스 형제들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계속 이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고 오히려 경작을 계속 해왔었던 평민들은 농토를 잃고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이 그라크스 형제들이 자영농, 자기 영토를 보유한 농민을 자영농이라고 해요. 자영농을 중심으로 토지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귀족들은 그라크스 형제들의 이 개혁 자체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렇죠.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크스 형제들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네. 예, 죽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높은 가설 중에 하나는 이제 술의 독을 탔다는 것이죠. 술의 독을 타가지고 두 형제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평민 입장이라면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의 대표자처럼 활동을 하고 특히나 이 그라크스 형제들이 뭘로 선출이 되냐면 빠밤 호민관으로 선출이 됐었어. 평민 대표라는 뜻이잖아. 우리의 대표자의 역할을 해주는 인물로 이제 꼽히게 되자마자 귀족들이 앙심을 품고 우리들의 평민 대표 그라크스 형제들을 죽였대.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들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으로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내분과 노예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적 위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군인 정치가들 등장한다. 군인 정치가 우리가 지금 세계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세계사다 보니까 다 배우진 않고 넘어가는데 원래 이 사이에 군인 정치가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원로원을 300명에서 600명이나 늘릴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귀족들 위주로 이제 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독재를 해왔었던 이가 있어요. 강력한 독재자였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가 20대였었단 말이지. 근데 그 인물이 이제 돌연 내려옵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독재자답지 않은 모습이죠. 원래는 이제 끌어내려지거나 아니면 그냥 병사하거나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본인 스스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군인 정치가들 3명이 같이 정치를 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 정치가 3명이 같이 정치를 한다? 그럼 머리가 3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삼두정치라고 합니다. 삼두정치. 들어봤나요? 혹시 쌍두사라고 들어봤어, 얘들아? 쌍두사? 말 그대로 머리가 2개라는 거야. 머리가 2개인 뱀을 얘기합니다. 쌍두사.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이게 머리면 의학에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팽이인가? 이게 이제 위에 혀 이렇게 그쵸?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뱀을 이제 우리가 쌍두사라고 하죠. 네, 쌍두사 나도 해외 토픽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태어난 쌍두사들이 막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서로 이제 가려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마리가 이 한 마리를 물어가지고 죽입니다. 이빨로 탁 물어서 죽여요. 어떻게 됐을까? 네, 맞아요. 본인도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야기, 갑자기 이제 삼두 정치를 얘기하다가 왜 쌍두사의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가 2개가 있어도 서로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싸우는 게 당연하잖아. 그럼 3명이면 어떻겠어요? 더 혼란스럽겠죠? 자, 이때 당시에 1차 삼두 정치 시기에는요, 바로 폼페이오스와 크루아수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완노라, 반노라, 이겼노라, 베니 비디 비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인물이죠. 바로 율리아르 카이사르가 이때 1차 삼두 정치기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카이저라고도 이제 부르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독일식 표현인데요. 굉장히 이제 뭐 장군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카이저라는 표현도 이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요 인물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실권을 딱 주도했었던 인물, 집정관으로까지 이제 선출이 됐었던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어요. 첫 번째는 일단 잘 싸웠고요. 군인이다 보니까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에요. 영토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정치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잘했냐면요. 정치에서 가장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은 경제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방면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소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고대 로마의 루즈벨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다면 이 카이사르의 뉴딜 정책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렇게 강력하게 실권을 잡고 그리고 굉장히 이전까지가 엄청 혼란했었단 말이야. 한 명의 이제 독재자가 군인 정치가였었던 독재자가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진짜 혼란했었어요. 이때를 이제 이 혼란기를 잠재우는 역할을 했었던 게 카이사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카이사르를 믿고 있었겠어. 그러니까 카이사르도 스스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안 되겠다. 왜? 원로들의 힘은 강하고 카이사르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맞았었단 말이야. 암살당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다 수용을 해줍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대인배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 귀족들은 당연히 카이사르가 싫어. 거기에다가 만약에 카이사르가 이렇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왕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무슨 정치가 끝나요? 귀족 중심의 이 공화정이 끝이 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로들이 누굴 싫어해요? 카이사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로마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어디까지 장악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까지 이제 로마가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집트도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손꼽히죠? 누구예요? 맞아요.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카이사르의 연인이 되면서 이거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은 계약 관계였을 것이다. 왜냐면 클레오파트라도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었고 카이사르도 이집트가 이제 이집트와 어떤 조금 관계를 위해서라도 클레오파트라와 이렇게 지내볼 법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이렇게 같이 결탁을 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카이사르가 점점 황제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카이사르의 그 명언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명언 제조기세요. 그쵸?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왔노라 봤노라 이겨냈노라. 이거는 이제 최근에 쇼미더머니인가? BBS라는 노래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 사람들한테 더 널리 알려지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카이사르가 마지막에 남겼었던 말은 무엇이냐면요. 카이사르는 끔찍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원로들,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밤중에 갑자기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카이사르에 이렇게 복부를 찌르고 있는 인물이 있어. 복부를 찔렀다라는 것은 정면적으로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이잖아. 정면으로. 근데 그 인물이 카이사르의 오랜 친구였었던 브루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남겼던 말은 브루누스 너 맞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오랜 친구까지도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는 것, 다시 로마가 제정으로 바뀌는 것을 굉장히 이제 견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카이사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율리아르 카이사르가 3월 15일경인가 이렇게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성을 따가지고 율리아르를 따가지고요. 7월을 우리가 줄라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삼두정치 또 한 번의 2차 삼두정치가 열리게 돼요. 2차 삼두정치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안토니우스. 왜 아까 카이사르의 연인이 누구라 그랬었지?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라 그랬었잖아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가 죽었어?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이제 또 다른 좀 힘이 강한 군인 정치가한테 또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그가 바로 안토니우스였었죠.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메피디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맞붙게 되는 거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였어요. 안토니우스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으로서 또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정말 자비가 없게 너무 잘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르가 다 이루지 못했었던 꿈, 또 황제가 되기 위해 가지고 강력하게 방해가 되는 정치가들을 척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토니우스를 이제 끝을 내게 돼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될 수 있다면은 로마 제국 새만기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책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안토니우스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그때 누가 부르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부릅니다. 클레오파트라 어느 사람이라고요? 어디 사람? 이집트 사람.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이죠. 이집트를 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쵸? 그 길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옥타비아누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제거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의 로마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한다. 권력 장악하고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원로들로부터 칭호를 하나 받게 돼요. 칭호. 이름 앞에 불러주는 것, 그 칭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우리 7월은 줄라이라 그러지. 8월은 뭐라고 할까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8월은요 또 누구야? 옥타비아누스를 따가지고 어거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존엄한 자, 위대한 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원로로부터 받으면서 다시 재정이 시작되게 돼요. 재정이 시작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자, 재정이 시작된다. 일단은 PPT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로마가 이제 재정이 시작된다. 공화정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다 이루지 못했었던 꿈이었던 이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되는 것입니다. 삼두 정치가 중 하나였었던 이 군인 통치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혼란을 수습하고 행정권과 군사력을 같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200년간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본인 혼자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5명의 현재들을 같이 해가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인물이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아우렐리우스와 같이 해가지고 오현제 시대를 엽니다. 현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5명의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을 같이 데려놓고 정치를 하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정복하게 되는 정복지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정복지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사회의 통합, 왜 우리 관용정책 배웠었잖아. 페르시아, 그치? 아키메네스 페르시아도 막 여러 세금을 내면은 너희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줄게, 수용해줄게, 관용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한 것처럼 완전히 같진 않지만 로마에서도 새로운 정복한 주민들한테 이제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이 여러 가지 법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시민법과 그리고 만민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적용시키면서 사회 통합을 도모했었고요. 그리고 도로망을 건설하고 화폐와 도량형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합니다. 도량형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부피나 넓이 등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물체를 측정할 때 쓰는 부피 단위 등을 정비를 하게 되면서 상공업과 국제 무역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죠. 동서 무역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가 혼란기를 겪게 되는 것은요,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같은 뜻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3세기경에 들어가지고는 정치가 혼란해져요. 얼마나 정치가 혼란해지냐면 20명이 넘는 왕이 갑작스럽게 막 변화를 합니다. 우리 왜 배워봤을 거야. 통일신라 이미 여러분들 한국사 배우고 온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치? 여기 대체적으로 다 3학년 아닌가?
3학년 아닌가? 2학년 친구도 있나? 모르겠어요. 2학년도 있나? 2학년이 더 많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 한국사를 배워보는 친구들 이미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통일신라 말기에는요, 왕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것은 통일신라가 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거의 증명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로마가 계속 이제 군대 반란도 일어나고 26명의 황제가 계속 교체가 되니까 로마도 이제 힘이 쇠약해지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쇠약해져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게르만족이 침입을 합니다. 게르만족은 로마를 없애버리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게르만족도 게르만족 나름의 이 훈족이라고 하는 북방민족을 또 피해가지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제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침입을 하고, 로마의 쇠퇴 과정, 게르만족이 침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자, 로마 옆에 서아시아 일대에 서아시아를 재통일했었던 게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였었죠. 이 페르시아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건국된 페르시아가 뭐야? 사사왕조 페르시아. 그치?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랑 이 로마가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하게 되니까 힘이 더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쵸? 네, 힘이 이렇게 쇠약해지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비잔티움입니다. 비잔티움이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에요. 영토를 크게 이제 수도를 옮기고 영토도 넓히고 거기에다가 크리스트교까지 어떻게 해줘요? 수용을 해주는 밀라노 칙령까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도 사람이죠. 아무리 대제여도. 대제는 무슨 뜻? 대단한 황제라는 뜻, 위대한 황제라는 뜻. 이 위대한 황제가 죽고 나서 결국에는 이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분열이 됩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분열이 되면서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로마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게르만족, 프랑크족, 고트족, 앵글족, 섹슨족 여러 가지 족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로마라고만 불려질 수 없잖아. 서로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수도였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의 이름을 따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맥락이 이해되셨을까요? 그쵸? 그렇다면은 이제 법을 한번 볼게요. 이 로마에는 실용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로마의 문화. 자,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머리 드세요. 자,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을 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었었죠? 아주 좋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더니 여러분들 벌써 해박해진 이 친구가 보이죠? 이 그리스의 문화는, 적어볼까?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 그쵸? 인간 중심적.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도 되게 어떻다 그랬어요? 일리아드 읽어보라고. 그렇지, 사람 같다고 얘기했었죠. 야, 무슨 신들이 질투를 하고 있어. 그깟 황금사가 나가지고. 굉장히 인간적이잖아. 그쵸? 그래서 인간 중심적. 그리고 나서 그리스인들을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인들을 인더스강 유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키면서 도래하는 문화,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은 동양의 문화와 그리고 서양의 문화가 서로 같이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가 인더스의 문명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 그러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동서가 융합이 된다. 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었죠? 대표적으로는 비너스상과 그리고 라오콘 군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불교의 석상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게 사람이랑 유사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쵸? 사실주의적이에요. 아시겠죠? 사실주의적. 자, 사실주의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로마의 문화, 로마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딱 이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실용주의적이다. 실용적인 게 무슨 뜻이야? 실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 실제 우리 생활에 유용하다 해가지고 실용적 학문, 실용적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실용적이고 실제 생활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 뭐야? 법률과 건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이 원로의 동의 없이 평민들이 주도해가지고 통과된 법안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법안이 무엇이었냐? 바로 12표법입니다. 12표법에다가 별표 2개 한번 쳐볼게요. 12표법. 12표법은 무엇이냐면 귀족들이 마음대로 이 정치를 할 수 없게끔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12표법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평민들을 보호하려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12표법. 이 귀족이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것.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이 12표법인데 12표법에 별표를 2개나 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원래 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관습적 법안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우리가 관습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오래된 습관을 관습이라고 표현한다 그랬는데 관습법은 그냥 줄줄이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치?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귀족을 보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그냥 관습처럼 내려오는 법안에서 이 12표법은 드디어 성문화가 됩니다. 성문법. 그래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성문법은 뭐냐면 기록했다는 거야. 종이에다가 기록을 한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문법, 종이에 기록한 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으로부터 평민을 보호하는 12표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기에 보이는 시민법과 만민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적용이 되는 시민법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로마 시민들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만민법은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게 바로 만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민법 등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용적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이라는 것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법은 필요해요. 그쵸? 법은 필요하죠. 실용주의적인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따라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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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와서 따라 하시는 거죠? 2번이나 안 따라 하시다가? 따라했어요. 자,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만의 이제 법전을 만들게 돼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의 이 법전은요, 동로마의 법전으로, 왜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에 따라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후 유럽에서 어떠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 한번 볼게요. 건축은 도로, 수도교, 경기장, 신전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딱 보는 게 낫겠죠? 그쵸? 자, 짜잔. 실용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브리타니아를 보면 공중목욕탕이 있어요. 그쵸? 공중목욕탕. 굉장히 이제 공공적인 그런 그 건축물들이 많이 축조가 돼요. 보면은 공주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공주님. 자, 보면은 공중목욕탕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콜로세움 같은 것들 보면은 여기 지금 경기를 볼 수 있는 관중석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 공공의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런 공공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였겠어요? 그만큼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통합되고 어우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전까지 이 목욕탕은요, 막 이제 귀족들의 조금 잘 사는 그런 집안들의 어떤 좀 사담을 나누는, 그러니까 친목 도모장이었던 거지. 빨개 벗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원래는 그런 식이었다가 혹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좋은 목욕탕을 짓는 왕일수록 이제 역사에 조금 좋게 기록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큰 목욕탕을 막 건설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대표적으로 여기 브리타니아의 공중 목욕탕이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막 공중 목욕탕에서 막 이야기도 하고 뭐 담화도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콜로세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엄청난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일까요? 수용될 수 있는 사람? 3만 명. 5만 명. 네, 5만 명입니다. 5만 명을 이제 수용할 수 있었고요. 물을 채워놓고 해전까지가 가능했다. 수전까지가 가능했다.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공사를 다시 하고 나서부터는 수전은 불가능해졌다고 해요. 자, 그리고 수도교는 물이 지나가는 곳이야. 왜냐면 물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 이때부터 로마한테는. 왜?
목욕탕도 있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교가 이렇게 이제 물을 공급하는 수도교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피우스 가도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민트로노에 있어요. 여기는 로마 제국을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약 8만 킬로미터나 되는 도로를 건설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건축 양식들 대체적으로 이제 공공의 건축 양식들이 있구나 라는 거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야기를 다시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팔레스타인 가니안 지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죠. 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가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성립했었던 크리스트교 유일신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일신 종교, 이 크리스트교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특징 뭐라고? 첫 번째, 우상숭배 금지. 알겠죠? 우상숭배 금지. 신을 섬기면서 황제까지 섬기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평등 사상. 그러니까 신문지 사회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로마 제국 곳곳으로 이제 이 크리스트교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주로 평민들이 많이 믿었겠죠. 그렇죠? 황제 숭배와 군사 회무를 거부를 합니다. 왜?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웃을 사랑하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생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군대의 의무, 군사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가 밀라노 칙령. 자, 밀라노 칙령에다가 별표를 꼭 2개 치셔야 돼요. 밀라노 칙령에다가 별표 2개. 내가 여기에다가 그걸 항상 놔두는데 없네. 원래는 보드마카가 있는데 보드마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밀라노 칙령을 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 413년이면은, 죄송합니다. 313년이면은 몇 세기예요? 4세기. 4세기. 초반, 중반, 후반 중에 언제예요? 초반이죠. 그쵸? 4세기 초반에 로마에서 크리스트교가 수용이 돼요. 수용.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해가지고 크리스트교를 수용한 거지 국교화 시킨 게 아니에요. 이 포인트 중요해요. 국교화는 나중에 4세기 말에 국교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4세기 말에. 그렇기 때문에 밀라노 칙령은 크리스트교를 인정해주는 거야. 공인은 공공적으로 인정해주겠다. 알겠죠? 공공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가 공인이야. 크리스트교를 인정해준 것이지 국교화를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문제 한번 펴볼까요? 혹시 필기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잠깐 놔둘게요. 여기 건축 비워놨네. 건축 좀 한 번씩 다 써볼까? 아까 본 것들 하나씩 다 써보면 될 것 같은데 수도교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맞아요. 콜로세움, 경기장, 또 그렇지 대중목욕탕. 그리고 로마의 대표적인 광장이 있었는데 왜 우리 그리스의 대표적인 광장하면 뭐 떠올라요? 아고라 떠오르죠. 그쵸? 그리스에 아고라가 있었다면 로마에는 포로 로마노가 있었습니다.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광장이에요. 아시겠죠? 뭐 포로로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요. 아시겠죠? 포로 로마노입니다. 포로 로마노라는 이 광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판테온 신전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 같이 적어 놓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혹시 여기 이제 필기가 다 되셨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요. 콘스탄티누스 할 때 콘스탄티누스 할 때 스, 콘스탄티누스 할 때 단, 콘스탄티누스 할 때 티, 콘스탄티누스 할 때 누, 콘스탄티누스 할 때 스,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대제라고 불리게 되잖아. 그쵸? 대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동서로 로마가 분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사에서 한번 적혀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재형 시대를 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옥타비아누스한테 주어졌었던 칭호, 원로가 부여한 칭호는 무엇이었죠? 그렇지. 아우구스투스가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자, 4세기 말기에는 로마는
4세기 말 로마는 무엇을 국교로 인정해? 4세기 말이야. 313년 아니야. 4세기 말에 언제? 그렇지.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요게 이제 가끔 학교에서 그 로마의 건축 양식들, 로마의 건축물들 이제 책자로 만드는 그런 수행평가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로마의 건축 문화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공공시설을 주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해. 어디에서 배우냐? 이런 식으로 읽는 게? 힘 빠지게 읽는 거 뭐 배우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다 써주셨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의 건축 문화까지 이렇게 보고. 자, 요게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죠? 그쵸? 로마의 공화정. 보면은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 원로를 견제하는 게 누구야? 민회였었던 것이죠. 그쵸? 귀족으로부터 평민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평민들의 민회, 그리고 원로원 300명으로 귀족 중심으로 국정을 자문했었다. 가장 많았던 시기 600명까지 되는 원로들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집정관으로는 이제 매년 선출을 하고 2명이었습니다. 2명.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카이사르도 집정관이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행정과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로마가 원래 이제 포에니 전쟁 누구랑 전쟁한 거라고? 카르타고랑 전쟁했다 그랬죠.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자,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전쟁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핑크 색깔 영토였습니다. 핑크 색깔 영역. 그런데 노란색까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지금 보이죠? 이집트까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가 영토를 확장한 거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카이사르의 연인 클레오파트라,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 이집트 사람이었다. 왜? 여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알렉산드리아는 뭐야?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때 알렉산드로스가 이 지배하게 된 도시 군데군데에다가 설치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고요.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비잔티움 쭉 다 영토를 확장을 하고, 나중에 누가 죽고 나서 이렇게 분열이 돼요? 누가 죽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오도시우스 때 요렇게 분열이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중요한가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고 나서 동서로 분열됐다. 이쪽이 어느 쪽이야? 그렇지, 동로마야. 이쪽이 어디야? 서로마야. 동로마는요, 여러분들, 동로마는 비잔티움 있잖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서로마는 누구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고, 게르만족 이제 이동하는 게르만족 여러 갈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게르만족을 다 일컬어 가지고 그냥 게르만족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게르만, 여기 뭐 프랑크족, 앵글족, 뭐 고트족, 이런 족들이 다 게르만으로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가장 이동거리가 짧았었던 프랑크족들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부터는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서프랑크 왕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중프랑크 왕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동프랑크 왕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 됩니다. 그렇게 분열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차차 나중에 계속 알아가 보겠죠? 그렇죠? 로마 우리 계속 언제까지 배운다고? 9강 연속으로 배운다고. 자, 그리고 요거까지, 건축 양식까지 딱 이야기하면서 우리 문제 다들 푸셨죠? 문제 답 한번 맞춰볼까요? 1번. 로마 최초의 성문법, 이전까지는 관습법이었었다가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으로 불리게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2표법이 되겠습니다.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2번. 포에니 전쟁 이후에 장영롱이 몰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맛보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가 큰 위기를 맞이했었잖아. 누가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렇지, 그라쿠스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3번. 원로로부터 아우구스투스, 8월이라는 명칭을 받게 됐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이 인물 누구입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쳤으면
틀려요. 아시겠죠? 자, 4번. 수도 4세기 초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제 수도를 옮긴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동서로 분열이 됐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주었다까지. 자, 그리고 콜로세움은요. 여기 보이시죠? 4층짜리 원형 경기장으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검투사들은요. 되게 막 자긍심 있는 전사들일 것 같잖아요. 대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다른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노예거나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미없게 경기를 하면 죽였다고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의 시대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몇 번일까요? 제국 시대니까 공화정 시대랑 제국 시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자, 볼게요. 1번부터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었다. 이거는 로마 제정 시대야, 공화정 시대야? 공화정. 제정 시대죠. 그쵸? 로마 제정 시대죠. 왜? 콘스탄티누스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4세기 말에 수용이 됐으니까요. 수도를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긴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었죠. 로마 제정 때네요. 3번. 옥타니우스의 이 옥타비아누스의 제정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린 것 5명의 현재 아우렐리우스 같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대표적인 현재들과 같이 평화를 누렸던 시기 제정이었었죠. 4번 볼게요. 포에니 전쟁. 아, 여기서부터 틀렸어. 포에니 전쟁 뭐예요? 카르타고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운 거죠. 이거는 공화정이야, 제정이야? 공화정. 공화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 서로마의 제국은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됐었던 거. 이거 뭐예요? 제정. 제정 때 서로마 이제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이제 죽고 나서 사후에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것.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시간이 딱 이제 11시 55분이거든요. 5분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7강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교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불교를 일으킨 마우리와 왕조입니다. 우리가 인더스 유역 우리 2강 때 이야기했었을 때 선생님이 말했었죠. 인더스 유역에 이제 침입을 했었던 그들 스스로 숭고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리아인들.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강에 인도 원주민들을 이제 탄압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래 아리아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어요. 우주를 창시한 브라마라는 신을 모시는 브라만교가 있었죠. 이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를 만듭니다. 그쵸? 맨 첫 번째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지, 제사장이었었던 브라만이 있죠. 그죠? 브라만이 있고, 두 번째, 이 밑에는 귀족계층, 군사적인 일을 하는 귀족계층, 크샤트리아. 세 번째는, 그렇죠, 바이샤라고 하는 계급입니다. 평민이죠. 주로 상업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여기를 안 쳐다보고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4는 바로 수드라. 다른 집에 이제 가정일이나 이런 조금 일을 계속했었던 게 수드라.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는 계급으로 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브라만교에서 너무 형식적인 브라만의 제사와 그리고 카스트제에 반발하면서 뛰쳐나온 종교가 있다 그랬어. 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종교 7강에 있는 불교 문화, 힌두교 문화의 형성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불교의 탄생 배경과 마우리아 왕조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제일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계 종교 중 하나가 된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효대사? 진짜 나가라게. 누구일까요? 그렇죠. 고다마 시타르타가 되겠습니다. 고다마 시타르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석가모니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고다마 시타르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다마 시타르타 왕자였어요. 이 일본의 왕자가 이제 부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이 불교는요, 일단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계급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교의 형식적인 제사, 카스트제의 계급 차별을 비판하면서 많은 이제 지지를 받게 되었었다. 브라만교의 권위주의 그리고 신분 차별 반대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의 해탈을 중심했어. 해탈이라는 게, 나 진짜 해탈했어. 더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왜 가만히만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만 있어도 막 잡념이 들고 마음이 번잡할 때가 있죠. 그쵸?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18번뇌 들어봤을 거예요. 번뇌. 계속 나를 이제 뭔가 힘들게 하는 생각, 나를 계속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신 상태.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정말 깨달음을, 이 진리를 깨우친 그 경지, 그것을 이제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한 존재, 진리를 깨우친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부처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해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불교는 두 가지 불교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상자부 불교와 그리고 대승불교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상자부가 무슨 뜻이냐면 스승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개인의 해탈, 내가 해탈하는 것, 진리를 깨우치고 불교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달하는 것, 깨우침을 얻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게 바로 상자부 불교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해탈을 중심으로 했고, 대승불교에서는 무엇을 믿었냐면 부처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왜 절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절해요. 그렇죠. 절에 가서 절하죠. 그런 거 뭐예요? 절에 가서 절하는 거? 부처를 신적인 존재로 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를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모시는 게 이제 대승불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의 등장을 환영했었던 계층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계급이었었고요. 인도 영역이 이제 통일이 됩니다. 영토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가 이제 인도죠. 벵골만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인도겠다라는 게 바로 느낌이 와요. 여기까지가 원래 인도인데 여기는 인도 북부죠. 그래서 인도 북부를 통일했었던 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였습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굽타의 손자였었는데, 굽타의 손자. 이렇게 이제 인도의 전역을 통일하면서 확대를 합니다. 전역까지는 아니고 북부 지역을 통일했었어. 보면은 여기에다가 세워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기둥들을 세웠었죠. 봐봐. 자, 인도 북부를 통일한 것. 굽타의 손자였었던 무슨 왕조?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무슨 왕조?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입니다. 아시겠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인도를 통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처음 들어보는 이름 나온다고 여러분들 한숨이 팍팍 나오죠, 그죠? 자, 마우리아가 이제 인도 북부를 통일을 하면서 마우리아 왕조를 수립합니다. 마우리아 왕조를 수립한다.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기원전에 약 한 300년, 317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마우리아 왕조를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우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요, 슬퍼요? 슬프겠죠. 그렇죠?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죽게 되는 거야. 무고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죽게 되니까 찬드라굽타 이 마우리아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응?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은 이들, 전쟁에서 이제 휘말려가지고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그리고 아소카 왕 시기에, 아소카 왕이 굽타 손자거든요. 아소카 왕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이때가 전성기였어. 제일 많이 영토가 넓어졌다는 거겠죠, 그쵸? 이 아소카 왕 시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넋을 기리게 됐다. 혹은 이제 이 아소카 왕의
뭐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신이 제정한 법률 같은 것들도 이렇게 돌기둥에 세워가지고 널리 전파를 했었죠. 아소카왕이 전성기를 이끌었고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넋을 기리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돌기둥들을 주로 세웠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3세기에 C 3세기에다가 이제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이만큼의 영토를 확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남부 요 밑에 일부만 제외를 한 거예요. 일부만 제외를 하고 일부를 제외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영토 확장.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전국에 관리를 파견했고요. 관리를 파견했다. 도로도 정비를 했었고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다시 한번 정비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보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제 불교를 장려했다는 거죠. 불교를 장려했었다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지금 불교잖아, 불교. 그쵸? 자, 그래서 불교를 장려했다. 어떻게 불교를 장려했냐? 통일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 이제 너무 이제 많은 희생,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희생과 갈등 극복을 추구하면서 돌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아소카 왕의 돌기둥. 응? 아소카 왕의 돌기둥을 세우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동남아시아 일대로, 동남아시아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들 뭐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주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도 동남아시아 일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죠. 그 밑에까지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널리 전파가 됩니다. 뭐가 전파가 되냐? 바로 이 불교가. 근데 그냥 불교가 아니라 이 불교, 상자부 불교가 널리 전파가 됩니다. 상자부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울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뭘 한 거야? 인도 북부를 통일한 거야. 알겠지? 마우리아 왕조가 북부를 통일하고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 가지고 뭐가 상좌부 불교가 동남아시아 일대로 널리 전파되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또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이따 해보고 불교 장려 정책, 불교의 가르침과 자신의 정책을 적은 돌기둥을 건립했었던 건 누구? 아소카 왕이었었다. 불교 경전 및 교리를 정립하고 산치대탑을 건립하면서 상자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각지로 전파가 되어가지고 널리 전파가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소카 왕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이유? 뭐라고? 전쟁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방법이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필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잠시 영상 멈출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다음 PPT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아소카 왕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것을 보고 후회와 슬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아소카 왕의 불교 장려 정책이 주변 국가에 끼친 영향 어디로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 동남아시아 일대로 퍼졌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고 불교를 전파하게 되면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어디로 전파됐다? 동남아시아 각지에 전파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1번 고다마시타르타가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창시합니까?
불교 좋습니다. 자, 땡땡땡 왕조의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어느 왕조? 마우리아. 그렇지,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 자,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 와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쿠시안 왕조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쿠시안 왕조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쿠시안 왕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시안 왕조입니다. 자, 쿠시안 왕조는요, 기원 후예요. 기원 후 1세기경에 이제 인도의 서북부를 통일하게 됩니다. 인도 서북부를 통일하게 되는데,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냐가 조금 관건이야.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냐? 자, 따라합니다. 간다라 지역. 네, 간다라. 자,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서북부 지역을 통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인도의 불상은 이 서북부를 통일했었던 쿠시안 왕조 시기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어느 왕조 시기? 쿠시안 왕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서기 1세기경에 쿠시안 왕조에 의해 가지고 쿠시안족에 의해, 쿠시안족은요, 저기 이주해온 이란계 유민들이에요. 이란계 유민들인데, 이란 계통 사람들이 이제 성립을 시키고요. 서북부 지역을 통일합니다. 영토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아까는 여기까지였었잖아. 그치? 여기 조금 남겨놓고 여기까지가 다였었다면은 여기는 서쪽, 북쪽, 서북부 지역으로 통일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지방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서북부 지역을 통일하고 카니슈카 왕 때 이제 또 한 번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성기 카니슈카 왕 적어볼게요. 카니슈카 왕. 카니슈카 왕 때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일대를 아우르는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 가지고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중개 무역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근데 빠르게 멸망해요. 에프탈 민족은 저기지? 굽타지? 죄송합니다. 조금 일찍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사실 배우지 않아요, 학교에서. 쿠시안 왕조나 마우리아 왕조가 왜 멸망했는지 그 과정은 배우지 않고, 어떤 불교가 이 왕조를 통해가지고 전파가 됐는지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넘겨서, 이렇게 볼게. 카니슈카 왕 때는요, 이제 사원이나 탑 등을 건립을 하면서 불경의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 부처의 자비한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고 부처를 신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게 가장 키워드죠. 신적인 존재로 보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나무아미타불. 그렇지, 아주 좋아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뒤에는 또 뭐가 와요? 그렇지, 관세음보살이 오잖아요. 원래 나무아미타불에서의 이 아미타 신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대사가 널리 전파를 시켰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관음신앙은 당시 당으로 유학을 갔었던 의상이 널리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아미타가 정말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다, 열반에 오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관세음보살은 무엇을 의미하냐? 관세음보살이 다른 이름으로는 뭐냐면요, 천수보살이에요. 천수보살. 천수가 무슨 뜻이냐?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대. 손 숫자야. 1000개의 손이면은 한쪽에 500개, 한쪽에 500개죠. 그쵸? 이렇게 많은 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을 구제해주기 위해서래. 어느 정도 이제 구제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한대? 우리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실 것이래.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우리 중생을 구제해 주실 거래. 그렇다면은 이 대승불교는 어디에 많이 전파된 거야? 우리나라. 그렇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일대로 전파가 되면서 알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이 되죠. 그쵸? 중국 전현으로 이제 소수림 왕이 불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용시키고, 백제 때는 동진 때, 중국이 이제 동쪽에 진나라였을 때, 동진 때 이제 불교 백제 때는 침류왕 때 수용이 되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6세기 때 누구의 순교? 이차돈의 순교로 이 신라에까지 전파가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를 신적인 존재로 보고 예배의 대상을 삼는 거 바로 동아시아 일대에 전파가 된 것이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까지 전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카니쇼카 왕 때의 이 대승불교 어디로 전파된다? 어디로 전파된다? 중앙아시아. 그렇지.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동아시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한국, 일본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백제의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가 일본으로 이 불교를 전파시키죠. 자, 네. 자, 불교 문화의 확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승불교가 널리 전파가 되면서 우리 왜 절에 가면은 부처님 뭐 있어요? 석상.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그쵸. 부처님의 모습을 본단 불상이 있어. 자, 봐봐. 인도 북부를 통일했었던 요 시기를 보면은 이 상자부 불교 때의 불탑들, 뭐, 대체적으로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불탑들. 그쵸? 그래서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잖아. 돌기둥을 이렇게 세워놓는다. 그쵸? 돌기둥을 이렇게 세워놔. 근데 이 대승불교가 전파가 되면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본단, 부처님이 또 귀가 크시거든요. 부처님의 모습을 본단, 귀가 크다는데 별로 안 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야 되더라.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더 뜻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거 같아. 잘 그리시는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을 본단 불상이, 그쵸? 이렇게 널리 세워지게 되죠. 요거는 이제 돌탑,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불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불탑 혹은 이제 뭐 석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습처럼 만든 거 우리가 불상이라고 얘기해. 부처님 불자에다가 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석상처럼 상을 세웠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자, 이 문화는 어떻게 이제 자리 잡았다 그랬었죠? 헬레니즘 이후에. 헬레니즘으로 그리스인들이 이제 신상을 만드는 거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때 이제 그리스인의 문화가 어디로 오는 거야? 인더스 유역까지 오게 되면서 동서가 융합되면서 불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쵸? 그런데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동양 플러스 서양의 문화가 합쳐지는 헬레니즘 플러스 인도의 문화, 이 인도 불교 문화가 합쳐지면은 인도 불교 문화가 합쳐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일컫는다? 바로 간다라 양식이라고 한다. 간다라 양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레니즘의 불교 문화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불상 등을 만드는 거 무슨 양식? 그렇지, 간다라 양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간다라 양식의 발달을 보면은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이후에 간다라 지방에서 그리스인이 정착하면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불상들이 제작되기 시작한다라 그랬었죠. 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아테나 아니면은 아프로디테, 제우스와 같은 신들의 모습으로 본뜬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런 상들이 많았는데, 그 그리스의 문화가 어디에도 전파가 되는 거야? 바로 인도에도 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본뜬
불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 문화가 결합된 불교 미술을 우리가 간다라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와 함께 동아시아에 전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불상을 흔히 볼 수 있죠. 누워 계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가부좌라 그래가지고 다리 한쪽으로 이렇게 앉고 있는 것을 반가부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니면은 이제 좌상 등은 앉아 계시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불상을 만들게도 되었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일대와 동아시아로 전파된 불교의 차이점. 동아시아는 대승불교죠. 부처님을 신적인 존재,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대승불교가 전파가 되고, 동남아시아에 전파됐었던 불교는 바로 상자부 불교로서 개인의 해탈을 중심으로 한다. 이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다음까지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쿠시안 왕조는 땡땡 왕 때 대제국을 건설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누구 왕 때? 카니슈카 왕 때가 되겠습니다. 네, 카니슈카 왕,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양식 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의 노란색, 어디 갔죠? 노란색 여기 있네요. 강조하는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마아쿠카 이렇게 외워볼 수가 있겠죠. 마아쿠카 쉽죠? 마아쿠카 마우리아 왕조 아하소카 왕, 상자부 불교 동남아시아, 쿠시안 왕조 카니슈카 왕, 대승불교 동아시아. 이렇게만 외워도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거의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쵸? 자, 굽타 왕조 한번 봐볼게요. 끝 아니야. 한시까지. 자, 불교 문화를 확산시킨 그 쿠시안 왕조입니다. 자, 쿠시안 왕조에서 이제 힌두교가 이제 널리 전파가 되는데, 힌두교에서 몇 명의 신을 믿고 있을까요? 되게 많아. 네.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신들은 3명의 신이죠. 시바신. 그렇죠. 맞아요. 시바신도 있고, 겐지스강을 수호하는 비슈누. 오. 너네 진짜 몰라? 시바시밖에 하필이면 브라흐마도 섬겨요. 그래서 브라만교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힌두교도 소 아니에요? 재밌어. 힌두교 네, 큰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잘 모르시는지 몰랐어요. 자, 인도에서도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쿠시안 왕조 시기에, 이거 뭐야? 아까잖아요. 굽타 왕조입니다. 인도가 불교였어? 인도는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진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굽타 왕조의 발전과 힌두교의 문화를 관련 지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뭐예요? 힌두교.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믿는 신들 하면은 우리가 3명의 신을 떠올려주면 돼. 누구? 시바시. 네, 시바신과 비슈누, 겐지스강의 비슈누. 시바신, 그리고 비슈누. 우주를 창시한 브라흐마. 가 이제 대표적인 신이죠. 그쵸? 대표적인 신이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고요. 굽타 왕조가 이제 다시 한번 인도 북부를 재통일해요. 인도 북부를 통일했었던 왕조 누구였지? 마우리아,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 아시겠죠?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 북부를 통일했고, 그리고 인도 서북부를 통일한 건 누구야? 쿠샨, 그렇지, 쿠샨.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 북부를 재통일을 하면서 이제 수립이 됩니다. 서기 4세기였습니다. 찬드라구프타는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하고 동서해상 교통로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 예술의 발전을 깨야겠는데,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고구려의 수렵도 알죠? 고구려의 수렵도에 보면은 말 타면서 활 쏘는 사람들 있어. 그렇지. 아니, 수렵도가 이제 그 고분 문화, 벽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말 타고 이렇게 활 쏘는. 그게 고구려민들로 많이 알고 있잖아. 엘프탈 민족의 가능성이 크대요.
말도 타고 활도 굉장히 잘 쏴요. 에프탈 민족이 이제 굽타 왕조로 내려와가지고 침략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6세기 중엽에 굽타 왕조가 약 2세기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2세기 만에 멸망을 해버리게 된다. 굽타 왕조의 영역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보다 조금 더 이쪽이 아니라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더 넓네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굽타 왕조 시기 요렇게 이제 영토를 넓혔었죠. 그래서 북부를 통일을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북방의 민족이었었던 에프탈 민족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고요. 지도에서 불교 유적지를 찾아봐라. 여기에 대표적인 지도 유적지가 어디냐면요. 아잔타와 엘로라입니다. 아잔타와 엘로라.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이 이제 굽타 왕조의 대표적인 이제 불교 유적지인데요. 그래서 뭐 날린디도 있고 여기 보면은 산치, 아잔타, 엘로라, 바라나시, 날란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총 여러 가지의 불교 유적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잔타랑 엘로라 석굴 사원 이렇게 두 가지 석굴 사원이 있습니다. 자,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을 보면은 브라만교, 불교, 다양한 민간 신앙들이 이제 결합이 되죠. 그래가지고 굽타 왕조의 지원과 보호를 통해 가지고 인도의 민족 종교로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힌두교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브라만교를 비롯해서 브라만교의 신을 믿잖아, 그쵸? 그래서 브라만교를 비롯해서 불교, 다양한 민간 신앙이 다 결합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법전으로는 이제 카스트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우법전을 정비를 하죠. 그래서 힌두교와 카스트제에 기초한 사회 질서를 형성합니다. 인도에는 아직까지 카스트제가 남아있죠, 그쵸? 자, 힌두교가 인도의 민족 종교라고 불리는 까닭은 다양한 종교가 같이 합쳐졌기 때문이야.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다양한 민간 신앙이 결합돼서 토착적인 성격,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생활 속에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모습, 무슨 고기를 먹지 않아요? 네, 소를 경멸시하는 거야, 신성시하는 거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이 비슈누에서 비롯한 신성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겐지스강에서 목욕도 하고 양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난 못해요. 자, 인도의 고전 문화의 발달.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에서 이제 쓰는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문화인 마하라바타 그리고 마라야나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또한 굽타 양식은 아까 이야기했어. 잘 봐. 헬레니즘 플러스 인도 불교 문화가 합쳐지면 무슨 양식이 된다? 불교. 무슨 양식이 된다? 그렇지. 간다라 양식이 된다 그랬지. 간다라 양식. 간다라 어느 왕조 때? 쿠시안 왕조 때. 그치. 쿠시안 왕조. 자, 간다라 양식이라 했어. 근데 이 간다라 양식에다 또 한 번 플러스 인도의 고유 특색이 더 합쳐지면은 이걸 뭐라 불러? 그렇지. 이번엔 이거를 굽타 양식이라 부르는 거야. 굽타 양식. 알겠죠? 쉬운 거야. 자,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처음으로 숫자 0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 1, 2, 3, 4, 5, 이거 다 뭐예요?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 그래요. 아, 자연수. 너무 귀엽다. 아라비아 숫자라 그럽니다. 아라비아 숫자. 어디에서 만든 거야? 아라비아에서 만든 거야. 그치? 아라비아 만들어서 얘기한 건데, 이 숫자가 이 인도에서 최초로 사용됐었던 0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아라비아 숫자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0,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주율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죠? 3.14 주르르르르. 네, 큰일이 났네. 시작이 됐다. 네, 원주율을 이용해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면서 지구의 자전을 알아내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 자,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자연과학에도 발달에 기여를 했었고요. 자,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이제 불교와 민간 신앙이 결합된 종교 뭐라 그래요? 힌두교라 그러고요. 이 굽타 왕조 시기 미술에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교유의 양식이 융합된 네, 굽타 양식이 있었다. 요 정도 하면은 끝입니다. 되게 빨리 끝났죠.
그래가지고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있는 문제 우리 5개 한번 풀어볼게요. 5개. 네, 그럼요. 자, 우리 1번부터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에 마아쿠카라고 얘기했죠. 아소카 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무슨 불교? 상좌부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2번. 카니슈카 왕 어느 왕조 시기예요? 쿠시안 왕조 시기죠. 자,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무슨 불교를 전파시켜? 대승불교를 전파시켰습니다. 3번. 간다라 양식은 주로 불상제장의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 문화가 같이 융합이 되었었고요. 4번. 급타 왕조는요. 어디에 침략? 에프탈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급타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엘로라 석굴 사원과 아잔타입니다. 아잔타 석굴 사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중 급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카니슈카 왕 시기에 간다라 양식을 완성시킨 건 아니에요. 쿠시안 왕조 시기죠. 브라만교에 반발하여 불교가 창시된 것은 기원전 6세기가 되겠습니다. 아소카 왕에 의해 상좌부 불교가 확산된 것은 마우리아 왕조 때였죠. 숫자 0의 개념을 사용했었던 것 급타 왕조 맞습니다. 그리고 카스트제를 처음 사용했었던 것은 바로 아리아인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우리 숙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숙제. 예. 어우 짜. 이러는 서운하지. 자, 우리 숙제는요. 숙제. 4번부터 1.1이에요. 네, 우리 숙제는 1-3-5와 2-1-1, 2-1-2까지 해서 총 90문제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1-3-5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로마 30문제와 2-1-1의 불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30문제,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30문제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잘 해오시고요. 네. 지성이가 인도 여행을 혼자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편치가 않네. 인도 여행 잘 다녀오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